공약 이행하라! 목사님이 예배 보는 것하고 대학 교수님들의 학생만을 치는 것 똑같습니다. 남는 시간에 국회에 가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회 들어가서도 부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국회 들어가지 말라는 우선 대표님의 이 옷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려졌는데, 아, 그래요? 예, 이 옷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입혀주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요. 나라 상황이 멀쩡하다면 저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단정하게 하고 다녔을 텐데, 제가 한 달여 전부터 서울의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 우리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옷만 입고 한 40일째 네. 지내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그런데 제가 양복 입고 있는 것보다 더 멋있다 그러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옷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갈아입으시나? 이 똑같은 옷이 한 두세 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그분들이 점잖게 물어봐서 그렇지 한 번이라도 빨아 입었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노숙자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저분 정말로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 옷을 입게 하셔놓고서 여기 무서워가지고 또 입혀줄 때는 언제고 벗고 오시오 또 이랬단 말이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그냥 쳐다볼 수가 없어서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제 이런 차림을 하게 됐으니까 이 옷을 입힌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또 언제 벗느냐 그런 질문들 하시는데 이 옷을 벗게 만드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옷을 입힌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이 옷을 벗길 수 있는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게 어디 대학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대학생들이 너무 웃더라고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뜻 아닙니다. 네. 대표님, 이 노숙자 김한길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또 그렇게 불리우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숙계의 거두가 되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제가 천막 치고 있는 시청 앞 광장 바로 옆이 지하철역입니다. 제가 그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쓰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프로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노숙자들이 지하철에. 근데 그분들이 제가 거기 가면 너무나 저한테 잘해주고, 제가 그 시청 앞 노숙계에서는 완전히 떴습니다. 자리도 잘 양보해주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농담처럼 말하기를 이제 시청 앞의 노숙자들만 평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역, 용산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노숙계를 한번 다 평정해달라. 그런데 어쨌든 진짜 노숙자분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분들의 딱한 처지도 이 얘기 듣게 되면서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없구나.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 복지사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한 사람 예외되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복지제도를 정착시켜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 저 주변에 많이들 계시되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면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김한길 대표님 얼굴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멀리 서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얼굴 보시면서 교감하시면 훨씬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옷 얘기하시니까 그런데요.
청와대에서 이제 9월 16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네. 저희 쪽에 연락해 놓고 네. 제가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이 옷 입고 갈까봐 좀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비서실장한테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전화해서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이 옷 입지 말고 양복을 입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국민들께 알려지니까 청와대가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제1야당 대표와 회담하자고 해놓고 옷을 뭐 입고 와라 이것까지 참견하냐.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빗발치게 청와대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청와대가 사과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잘못 말했다. 네. 그러니까 이 옷을 좀 겁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입게 해놓고 또 입으니까 겁나고 좀 그러네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셨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양복 입고 가시니까? 양복 입고 가니까 뭐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거기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들이 옆에 있다가 제가 양복 입고 가니까 이제 한숨 놓은 것 같은 표정으로 양복 입고 와주셨네요. 그래서 아니 청와대에서 이렇게 입고 오라고 지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청와대 지침을 아무리 봐도 수염에 대해서는 말이 없길래 그냥 망설이다 그냥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까 노숙 생활 하신 지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청 앞에 대표님께서 국민운동 본부 천막을 치신 것은 2달이 훨씬 넘었고요. 노숙을 시작한 것도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아까 노숙자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사람들 막 지나다니면서 편하게 자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그렇게 편하게 자기 어려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귀마개도 하시고 수면제도 드시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지하도 안에는 오히려 조용한데 그 광장은 시내 한가운데니까 차 소리가 심해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그냥 버텼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낮에 제가 너무 정신이 맑지 못해서 제1야당 대표라는 자리가 판단해야 할 것도 많고 결정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너무 정신이 몽롱해서 제가 뭐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며칠 뒤부터는 수면제 먹고 귀마개 하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씩 쪽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예. 네네. 그러나 제가 좀 불편했거나 하는 것은 전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는 것과 제가 불편한 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듣고 보니까 대표님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무실 때 귀마개를 하고 주무셨다 그러는데 청와대에 계신 다른 분은 평소에도 귀를 꽉 막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있지는 않으실 텐데 네. 정말 국민의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그때 만나서. 글쎄 만나서 제가 7가지 요구를 했는데 7번 거부하시더라고요. 네. 국민의 소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대통령은 머지않아서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표님께서 예고하고 경고하신 것과 똑같이 폭락하기 시작했죠. 그 3자 회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대통령께 7가지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도 수용하지 않고 7번 거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김한길이가 민주당이 완패한 회담이다. 그렇게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도 있다.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국민들께 그 불통의 정치의 실체를 드러내 보인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을 맹비난했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이 야당을 직접 그렇게 맹비난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네, 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네. 민주당이 장외 집회 계속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얘기 듣고 저도 서울역에 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다 붙여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지율 가지고 오만과 독선을 고집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그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빠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추석 연휴였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지지율 조사해 보니까 이미 제가 물거품처럼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한 순간도 이미 빠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보도된 것 봐도 또 그때에 비해서 또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본래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약 파기한 것이 많은 분들을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어느 국민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 후보보다 더 세게 공약했잖아요. 그때 참 의아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분들이 저런 공약을 할 수 있지? 그렇게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지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더 센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표 많이 얻을 수 있는 공약 65세 이상 노인들께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공약하면 저쪽에서는 저는 6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 된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미안합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원칙과 신뢰의 나라가 아니라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나라 그런 나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지요? 네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그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불통하고 인사 문제를 지적한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 박근혜 정부가 많은 것을 국민들께 실망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찍어내서 몰아내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끝발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그래서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검찰총장인데 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야무지게 파헤친다고 해서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 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혼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아직 혼의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지요. 그렇죠. 소문, 보도가 된 거죠. 쫓아냈어요.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3자 회동하는데 제가 그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진실 규명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맞아요. 진실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7가지 중에 하나는 생각이 같은 것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참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 규명과 제가 말하는 진실 규명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김 대표는 인터넷도 안 보십니까? 인터넷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애가 있나 없나 빨리 이거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진실규명은 그것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소문 하나 가지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감찰 지시한다고 해서 쫓아낸 그 경위에 대한 것을 진실규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말씀하는 진실규명은 애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인데 민주당이 검찰총장이 혼외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두 번이나 얘기해요. 인터넷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애가 있나 없나 이거 빨리 규명해가지고 검찰총장 이 사표를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을 열심히 보시나 봐요. 그거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래서 물어봤지요. 그렇다면 그 최동호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사표를 안 받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분명히 대답하셨거든요. 그 혼외 자식 여부를 분명하게 가리기 전까지는 사표 수리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덜컥 또 사표 수리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도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에서도 원칙과 신뢰보다는 변칙 혹은 전혀 무원칙한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장관도 있고 그 뒤에 서청원 글쎄 진영 전에 보건복지부 있고, 장관을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양심의 문제로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배신자라고 일제히 비난하고 네. 한 것은 참 나는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분은 연금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누구보다도 연금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기초노령연금을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공약을 깨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지 말고 국민께 그냥 설득 좀 하시오. 진영 장관은 저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사표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배신자라고 그냥 맹비난을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자기 양심에는 어긋나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양심은 다 감춰두고 그렇게 굴정하면서 살아야 충성스러운 나라에 제대로 복무하는 사람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검찰총장은 소문으로 몰아내고 네. 양심 있는 보건복지부 주무장관은 배신자로 찍어서 몰아내는 이런 박근혜 정부의 인사 이것은 참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검찰총장은 소문으로 몰아냈잖아요. 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파고드니까 진실을 밝히려고 있습니다. 하니까 몰아냈어요. 네. 소문 가지고 십몇 년 전에 바람 폈다. 아무 증거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10월 경기 화성에 누구를 공천했습니까? 그분은 찻대기로 유죄 판결 받고 감옥 갔던 분이고 지난번에도 공천 문제 때문에 30억을 수수했다는 것 때문에 유죄 받아서 감옥살이하고 나온 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분은 다시 국민 앞에 우리 당이 공천하니까 이 사람 찍어주시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 국민의 뜻을 이렇게 정면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하는 이런 인사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겠는가 참 걱정이 많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 진영 장관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양심의 문제다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는 딱 부러지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 없는 말로 항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이제 노숙 얘기로 돌아가 보면 노숙. 네. 최명길 여사님 굉장히 마음씨가 좋은가 봐요. 아니면 꼭 뭐 어떠신가요? 2달 동안 댁에 안 들어가셔도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계속 그렇게 집에 안 들어가면 마누라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가끔 전화하는데 어딨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다 그러고 어딨냐 그러면 철원에 있다 그러고 또 새 드라마 찍는다고 바쁘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쉬지도 않고 계속 드라마 일을 하냐 그랬더니 집에 가봐야 신랑도 없는데 신랑 없을 때 돈이나 벌어야지. 잠깐 잘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9월 17일 날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래도 미역국 끓여서 천막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미역국 먹이고 간 것으로 보면 그래도 장가는 잘 간 편이다. 도망갈 염려는 당분간 없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박수 저기 들리도록 네네 서울까지 들리도록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화면을 보고 미역국 끓여와서 이렇게 드시는 그 화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 짠하다. 야당 대표를 천막에 내몰고 또 천막에서 미역국 먹게 만드는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짠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시청 앞 근처에 식당 가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그 최명길 씨가 와서 미역국 주는 거 보고 마음이 참 짠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런데 제가 왜 시청 앞에서 노숙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그건 또 잘 몰라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왜 국회에만 있지 않고 시청 앞에 천막 치고 농성을 하고 촛불을 들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설명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미국의 CIA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FBI가 그것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집어지죠 나라가. 그렇죠. 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언론 환경이 지금 대단히 우리에게 불리하잖아요.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또 쇠고기 파동처럼 각자한테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의 문제라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관심을 잘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만 있지 않고 광장에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더 많은 국민들한테 알리자. 네. 우리가 나오기 전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6차례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한 번도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몰랐어요.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120여 명이 나와서 촛불 들고 강원도에서도 우리 당원 동지들이 멀리서 와서 함께 해주고 하니까 KBS, MBC, SBS의 8시 뉴스, 9시 뉴스에 톱뉴스로 국회의원들이 촛불 집회에 나섰다 이렇게 다 방송이 촛불 집회 현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 보고 아니 근데 저 사람들 왜 국회에 안 있고 저기 나와서 저래?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대. 이건 정말 나쁜 일이지.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새롭게 아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때 천막 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련하기를 앙망하려고 텐트 친 거 아니거든요. 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위기 상황을 알리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처음 나왔을 당시의 여론조사에 보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35% 앞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2달 동안 텐트 치고 주말마다 집회하고 강원도에서도 와서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은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65%쯤의 국민들이 동의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광장에 나온 우리의 성과다. 저는 그렇게 자평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그래서 시청 앞에 계시다가 국회의원들은 전부 국회에 들어가서 24시간 거기서 밥 먹고 자면서 제대로 정기국회 대비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대표님은 전국을 돌고 지금 1차 순회의 마지막
목적지인 춘천에 왔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들은 얘기가 살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줘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정말 살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것과 민주주의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제가 설명해 전국을 주시죠. 돌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힘들다.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것이고요. 힘들다. 두 번째, 속았다. 이거 대통령 선거 때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준다 그러더니 이거 다 거짓말이었다. 속았다. 분하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겁난다. 이거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다. 권력진 사람들한테 밑보이면 다 뒷조사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치울 사람은 치우는구나. 이런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 속았다, 겁난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바꿔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네. 결코 국민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겨낼 그러면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입니까? 40년 전, 30년 전 유신 시대의 국민하고 다르지요. 그때는 총칼 들고 중앙정보부 통해서 말 안 듣는 사람 잡아다 두들겨 패고 그것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그렇게 둔하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 무너지는 것 국민들께서 실감하는 순간 민주주의 제대로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국민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한번 일어서 보세요. 혼자 목소리가 여기 있는 다른 모든 남자들 목소리를 더한 것보다 커요. 다시 한 번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그래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줍니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니까요. 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해요.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힘없고 빽없는 보통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자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서민과 중산층 보통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개의 정치 집단,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힘있고 돈 많고 권력 가진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새누리당. 맞나요? 그리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 두 개의 정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제가 맞춰볼까요? 민주당 아닌가요? 혹시 민주당 아닌가요? 근데 이 차이는 굉장히 뚜렷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잘 몰라주시는데 정말 이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어느 세력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 서민과 중산층들이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좋은 달콤한 말을 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과 다른 공약들,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을 막 내뱉은 사람들 뽑아놓고 나면 실제로 뭐가 달라지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분들은 힘없고 돈이 빽없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아무리 삶이 어렵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가진 사람들이 뭔가 내놓는 것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돈 없어서 노인들 20만 원씩 주기련가 다 못 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라에 돈이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계속 받던 세금 그것만 받아도 돈이 재벌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 네네. 그렇죠. 네네. 아니 하여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받아온 세금을 그대로만 받으면 네. 지금 나라에 돈이 없다는 말 못해요. 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 대기업 재벌들의 세금을 왕창 깎아줬어요. 그 사람들 세금만. 그게 얼마냐? 100조쯤 돼요. 5년 이명박 동안 정부. 100조죠. 예, 네. 5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것은 100조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 1년에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 수가 30만 명쯤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고 창업할 돈도 없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니에요? 이 30만 명의 대학교 졸업생 모두에게 한 명한테 1억씩 창업 지원금을 계속 줘도 그게 30조예요. 그런데 부자들 세금 깎아준 게 100조예요. 100조. 이명박 정권 동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증세, 세금을 더 거둘 필요도 없다. 원래 받던 세금만 다시 좀 원위치 시켜서 받으면 그 돈으로 노인분들 65세 이상 되면 20만 원씩 꼬박꼬박 주겠다고 한 것, 거기에 돈이 지금보다 얼마가 더 드냐? 7조가 더 듭니다. 7조. 얼마나 그 돈 다 주고도 돈이 남아요. 재벌들에게 세금 깎아준 것만 제대로 받아도.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대기업, 재벌들, 아주 돈이 아주 많은 슈퍼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절대 그 사람들 세금 깎아준 거 다시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저 만났을 때 저한테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자기 소신이라고. 경제민주화라는 게 그렇게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을 쥐어짜서 돈 뜯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재벌들 세금 깎아준 거 다시 받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께 주기로 했던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애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키워주겠다고 했잖아요. 전부 약속 어겼어요. 생애 주기별 복지공약이라고 했어요. 갓난아기 낳으면 나라가 다 키워주겠다. 초등학생들 무상급식하겠다. 고등학생들 무상교육하겠다.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하겠다. 생애 주기별 복지공약 16개를 모두 다 백지화하거나 혹은 대폭 후퇴시켰어요. 65세 이상 노인들 틀리해주겠다. 4대 중증 질환 국가에서 다 책임지겠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 부자들 재벌들 세금 전에 내던 만큼도 다시 거둘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고, 그분들이 거짓말로 답변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말로써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살펴보시면 아,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남북 화해 협력 시대가 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확실하게 정착되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강원도 분들 아닐까요? 얘도 맞다 그러잖아요. 맞다고. 아, 예. 맞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네네. 애 참 잘 키우셨어요. 제가 그 3자 회담 네. 끝난 뒤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7가지 요구했는데 7가지 다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결기 있게 나가자, 국회의원직 다 사퇴서 다 내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여성 국회의원은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이 다 머리 빡빡 삭발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하자.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국회의원 127명이 전부 단식에 돌입하자. 아주 굉장히 의원들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 다 듣고 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 다 모인 의총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결기 있게 하자고 하는데 이제는 그 결기 가지고 우리가 단식하거나 농성하거나 의원직 사퇴 내고 이런 거 말고 결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여줍시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먹고 자면서 정말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독한맘 먹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준비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하고 입법 활동하고 예산 심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죽기 살기로 민생 챙기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네.
저기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들리도록 더 큰 박수로 네네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요, 사실은 이제 당대표가 이렇게 어디 오면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오고 하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먹고 자면서 밤에 쪽잠 자면서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뭔지, 정말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헤쳐서 대차게 한번 의정활동 해보자. 거기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따라주셔서 지금 국회에 다 머물면서 쪽잠 자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어디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촛불 5만 개의 역할을 한다는 각오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대표님과 뜻이 통하는 전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됐구나. 그런 좀 안도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이 화가 나니까 국회 들어가지 말고 국회 예산심이고 뭐 법안이고 다 때려치고 광장에서 막 농성만 하자 그러기도 하지만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국민들이 국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뽑아줬는데 광장에서 10번 소리 지르는 것보다 국회 의정단상에서 한 번 소리 지르는 게 더 많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한다는 것은 허용된 특권인데 그 판을 우리가 포기하고 밖에 나가서만 농성하고 소리 지른다. 목사님 설교해야 하잖아요. 화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 들어가지 말고 광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암만 저희한테 그렇게 해도 일요일날 아침에 예배는 보시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보는 것하고 대학 교수님들이 학생 가르치는 것 똑같습니다. 남는 시간에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국회 들어가서도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고 국회 들어가지 말라는 말만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했죠? 오, 감사합니다. 이야. 네, 이제 마지막 강원도민들에게 안부 인사하시고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강원도의 시민단체 대표님들하고 아까 간담회를 했어요. 민주당에 대해서 아픈 조언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다 애정을 바닥에 깔고 하는 말씀들이라 잘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답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강원도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 국회의원 좀 뽑아주십시오. 강원도에서. 그래 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야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뽑아주고 민주당한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왜 이거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정말요. 내년엔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국민들이 가슴속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대통령 과연 잘 뽑은 걸까 하고 의문이 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때 되면 그러한 자기 돌아봄이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 경제도 나아질 조짐이 없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의 민주주의 문제도 후퇴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한 분노를 표출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지방선거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힘없고 돈 없는 서민과 중산층이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민주당에게 힘 몰아주시면 제대로 역할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여기도 지금 여러분 계신데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국회의원 못 되신 분들 반드시 국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강원도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제 몫을 해내실 분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